3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균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여기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잠깐 공지사항 얘기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4주까지 저 강의가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피드백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안 되고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3주차부터는 2주차에 냈던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온라인 동영상으로는 안 해주고요. 제가 이제 그 과제 이제 질의응답에 거기다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음, 3주차 걸 이번 내면은 그 4주차 전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간략한 설명 정도 해서 제가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지 그 학생들이 이제 서로 피드백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수업을 하고 문제를 주고 요번에 문제는 지금 일단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간단한 것만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문제가 좀 많이 나갈 수 있어도 지금 생각은 뭐 적게 내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 안 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간단한 거 일단은 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란에 제가 이제 올려주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다 하고 제가 이제 나중에 그냥 설명하고 여러분들 댓글 다는 식 이제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계속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중요하죠. 앞에 좀 기회비용이란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흥미를 잃었을까봐 좀 걱정인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거니까 잘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학습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 진도상에 이제 가격 규제 전까지잖아요. 그래서 진도는 지금 뭐 다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학습 내용을 보면 시장이 뭐냐 도대체, 그 다음에 시장의 균형이라는 게 뭐냐, 수요량과 공급량의 결정 요인이 뭐냐 이런 건데 이런 말만 들으면 벌써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을 들어가면 제가 사례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시장이란 뭐냐 그랬죠. 시장이죠. 우리 저 안에 봤던 이런 시장이란 마켓이란 어떠한 물건이 거래되는 장소라는 개념을 넘어 거래가 이루어진 시스템을 폭넓게 가르친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는 시장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편의점, 인터넷 상거래 이런 온라인 거래도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스포츠 시장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이 구매자와 이제 판매자, 이제 선수와 구단주 간의 이제 거래 협상하고 이런 것도 다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뭐 소비자들이 상품을 어떤 가격에 얼마나 살 거며 어떻게 결정되는 거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에 얼마나 팔고자 하는, 그다음에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건데, 자 그럼 시장의 구성 요소가 뭐냐 그랬을 때는 물리적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특정 장소 통신 시스템,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같은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돈이 거래되죠. 돈.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 뭐 다른 결제 시스템들 지역 화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장이 구성이 되려면은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되죠. 그죠? 폭력이 난무하고 넘어서면 거래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볼까요?
자,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는 일단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구매자는 최근 이제 이 대중 소비사회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하고 써서 또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소비하고 이런 이제 고도의 소비사회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소비자 우리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써서 불만족이 있다 그러면 구매할까요? 안 하죠. 만족감이 바로 효용을 얘기하는 건데 같은 말인데 satisfaction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매자는 이윤을 벌기 위해서 수입에서 비용을 뺀 그러니까 매출액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수입이 매출액에서 이제 비용을 뺀 이게 이제 이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기업이 뭐 이윤만을 극대화하려고 하냐? 물론 아니죠.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로가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팔므로써 이득을 얻겠죠. 이득.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 거래가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득을 통해서 어떤 게 있길래 그러냐, 어떤 이득이냐 했더니 어려운 말 하나 나왔네요. 생산자 이득하고 소비자 행위라는 건데 이게 말이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산자를 볼까요? 뭐, 아니, 소비자를 먼저 볼까요? 소비자는 적어도 물건을 살 때 지불 의사라는 게 있어요. 지불 의사. 여러분도 안 그러나요? 물건을 살 때 얼마를 생각하고 물건을 살라 그러지 않나요? 제가 그랬잖아. 경제학의 출발은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희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이 적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건 많고. 자, 그러면은 소비자가 어떤 예산을 세워서 물건을 살려 그럴 거예요. 그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어느 정도는요. 이게 바로 나중에 수요인데. 자, 근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1,000원이다 그러면요. 나는 1,000원의 이상의 가치가 최소한 1,000원보다는 가치로 따졌을 때, 돈으로 따졌을 때, 자기의 소비 만족을 돈으로 따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000원 이상의 가치를 줘야지 자기는 준다고 생각해야지 1,000원을 지불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800원이나 900원의 가치를 가는데 누가 1,000원을 낼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가 1,000원을 갖고 최대한 1,000원을 내려고 가치는 1,000원 이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아무리 그래도 1,000원 이상이 안 준다 그랬거든요. 생각 없다. 구매를 포기하겠다 했는데 800원에 거래됐어요. 생산자가 800원에 판대요. 그럼 200원 정도가 소비자 잉여라 그래요. 추가로 더 얻었죠. 그죠? 추가로 더 얻었다는 거야. 자기가 최대한 지불하는 게 1,000원인데 실제 1,000원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소비를 통해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얻는 게 없어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거의 다가 자기가 만족감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는데 10,000원이다 그러면요. 영화를 보면서 얻는 그 만족감 보고 나서의 영화 잘 봤다 그러면 이게 분명보다 크다는 거죠. 크니까 영화를 봤겠지. 그러면 그 가치가 뭐 15,000원이다 그러면 그 5,000원이 잉여를 얻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추가로 얻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한 요만큼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소비자가 더 주겠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생산자가 얻는 이득이라는 거예요. 추가로 얻는 이득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양자가 이득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이득이라는 거. 그걸 교환의 이득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은 바로 가격이라는 거예요. 가격. 시장에서 지들끼리 좋아하는 물건 사고 하고 돈으로 거래하게 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를 역할을 하는 거는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얼마 하니까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화폐가 더 간다는 거죠. 그게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화나 서비스를 그러면 재화, 물건, 유형, 무형의 이런 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어떻게 해서 가격이 그럼 결정이 되냐? 거래가 되게 하냐는 거죠. 내가 100원에 팔겠다고 난 100원에 사고. 그건 수요라는 거하고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생활 하면서 특별히 말을 어렵게 썼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디맨드 요구한다는 거고 요거는 서플라이죠.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사겠다, 팔겠다가 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죠. 교환이 된다는 거죠. 돈 주고 물건 받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매자는 이윤을 벌고 구매자는 만족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데서는 이런 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얘기를 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이론적인 거 얘기하고 제가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례 얘기하고 일어나면 또 여러분들이 그럴까 하는데 먼저 이거 간략히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수요가 뭐고 공급이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는데 수요가 뭐냐 그랬을 때는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의사라는 말 알죠? 닥터가 아니라 의사나 욕구를 수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소비자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실제로 구매하기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량, 그러니까 어떤 가격에서 조건이 그거예요. 어떤 가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보세요. 각 사과가 500원이다 하나에 그럼 이게 똑같나 맨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일정 기간 한 달 동안 어느 가격에서 소비자가 얼마를 구매한다라는 게 바로 수요량이라 그래요. 수요량. 이 수요라는 말 자체는 어떤 제안나 사고자 하는 의사나 욕구를 얘기하는 거고 너무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이 말이 더 중요해요. 소비자가 일정 조건이란 말은 어떤 가격,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1월 1일 10시에 구매하기를 원하는 제화 서비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런 말이에요. 어떤 가격에서 100원에서 얼마 한 달 동안 100원에서 몇 개를 얼마에 사겠다라는 이거죠. 재화나 서비스 양이라는 거죠. 수요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게 학생들이 제일 자꾸 질문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경제 생활하는 그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수요 적게 산다 이거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가 는다 이거예요. 너무 지저분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그 가격하고 사고자 하는 양하고 지급 양하고 반대 관계죠. 그죠? 역관계죠. 이게 수요의 법칙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거는 모두 일정하고 변하는 게 하나도 없고 무시 다 해버리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가격이 비싸면 덜 사고 가격이 싸면은 많이 산다는 게 수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 놓고 수요량 놓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세요. 이거 질문하고 싶은 사람 나중에 또 질문하세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보면 저분 잘못 쓴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갈까봐 그냥 넘어가는 건데 질문하세요. 이런 거 왜 여기야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간의 역외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단 중요한 거는 다른 거는 다 무시하고 상품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역외관계에 있다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닌데요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수의 법칙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수의 법칙은 자꾸 하는 얘기지만 다른 거는 다 일정하고 그 재화의 가격만 변했을 때 양이 늘고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쉬워요. 팔고자 하는 의사나 욕구인데 실제 판 양, 그거는 공급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공고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가격, 어떤 가격에서 판매한 양, 팔고자 한 양, 이런 얘기예요. 어떤 기간 동안, 됐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 간의 정해관계,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됐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가격 거래량이 결정된다 해서 보시면은 만일 사과 한 개 가격이 300원일 때 A와 B의 사과 수유량이 각각 5개, 4개래. 그럼 수유량은 7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로 주어지면은 나는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5개를 사고 너는 2개를 샀죠. 그럼 시장에서는 7개가 거래된다는 거예요. 7개. 이 가격에서. 5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 사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요 법칙은 반대라 그랬죠. 줄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 줄죠. 그때 시장은 4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때의 이 성립되는 가격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라는 거고,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쉬운데 여기가 가격이고, 아 이거 잘못 썼어요. 제가 잘못 썼어요 아까. 이거 아까 그림도 잘못 그렸어요. 여기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가격이 변했을 때 그랬는데 여기 왔어요 지금. 이게 이런 걸 질문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결정됐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많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말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아. 이게 가격, 사과 가격이. 그럼 소비자는 비싸니까 안 살라 그럴 거고 생산자는 좋죠. 왜? 가격 곱하기 수량은 수입이니까 수입이 늘잖아요. 일단은. 자, 이 사람이 많이 팔라 그러고 이 사람은 안 살라 그러고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죠. 그죠? 반대로 이게 초과 공급이라 그러고 이런 경우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이 가격에선 사겠다는 사람이 싸니까 너도나도 사고 싶어 하죠. 근데 마스크 우리 지금 마스크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지금 이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은 많죠. 공급량이 딸리죠. 가격이 올리니까 암표가 생기죠. 암시장이 생기죠. 지금 몰래 파는 사기치는 놈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가격이 올라서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죠. 근데 공급량이 지금 요것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암시장이 형성되죠. 우리 나중에 배우는 가격 규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비싼 가격이라도 사겠다는 거죠. 나쁜 거죠, 이런 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 가만히 놔둬도 안 팔리니까 가격은 떨어질 거고, 이게 너무 싸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다. 이게 누가 이런 역할을 하냐. 가격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가격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말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수요가 변동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이제 조금씩 접근해 보면 돼요. 음, 그러면은 그 전에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조금 더 보면은 우리가 이유를 따진다는 게 좀 우습지만 수요일 법칙이 왜 생기냐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가용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매주에 한 번씩 한 번에 5만 원씩 휘발유를 구입했다고 보세요. 근데 돈은 그대로 해 버는 돈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어쩔까요? 이게 돈은 그대로고 돈에 제약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덜 구입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휘발유를. 그게 수요 법칙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품의 양이 휘발유의 양이 변하죠. 그러면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가격이 자기가 사고자 하는 게 상품이 가격이 오르면은 어때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대체제라는 이 말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나오지만은 다른 상품으로 확 바꿔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품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좀 어렵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요라는 게 시장의 수요라는 게 어떻게 하면 변동이 되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득이에요, 소득. 먼저 소득이 변하면은요. 소득이 늘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을 한 달에 벌었다. 계속 이제 벌겠다. 번다 그러면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소비가 늘지. 저축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요. 요새 농약 상품, 농약에 이런 거 뭐 많이 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를 가진
엄마분들은 이제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웰빙 상품을 많이 살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늘어나면 이렇게 이런 상품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수요가 늘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웰빙을 공급하는 또 공급자들이 공급이 또 늘리겠죠. 그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변하면은 보통 재화들은요, 이 소비가 늘어나요.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는 거죠. 수요가. 그걸 정상재라 그래요. 자, 근데 열등제랑 비교해 보면 돼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얘기를 해볼까요? 돼지고기, 닭고기 얘기를 해도 돼요. 단백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하는데 단백질을 안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많은 실험에서도 나왔듯이 닭이 가장 좋거든요. 자, 근데 이 소득이 없어요, 별로. 근데 단백질을 먹어야 될 때 소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닭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닭을 먹죠. 실제로 제가 달동네 살아봐서 아는데 닭의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좋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를 먹다가 돈이 많이 벌면 소고기 안 먹나? 그러면 수요가 늘죠. 그죠? 그걸 수요가 늘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수요의 법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요의 법칙은 소고기 가격이 내리면은 소고기 수요가 는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지 말고 지금 소득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까 수요의 법칙 얘기할 때 다른 거 다 일정한데 가격만 변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이렇게 높고 가격은 그대로 놓고 소득이 변했다는 거예요. 소득이 변하면 일반적으로 안 그러나요? 닭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다가 소고기 먹고 이렇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비량이 늘지 않나요? 그때 요거를 열등제라 그러고 보통의 재화는 정상제 소득이 늘면 다 늘어요. 근데 소득이 늘면 이거는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열등제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로 바꾸니까.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되지만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닭고기 먹나? 돈이 없어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먹나? 사람이 기호가 있고 취향, 뭐 비슷한 취향이 있지. 나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가 예제상으로는 보완제다, 아니 열정제, 정상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뭐 대체제 보완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여기가 제일 심하단 말이에요 말할 때. 근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쪽을 소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뭐 정상제와 열등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득이 늘면은 정상제는 소비가 늘고 수요가 늘고 열등제는 떨어지더라. 제때 또 하나가 뭐냐면 잡곡하고 흰밥이죠. 흰쌀밥. 흰쌀. 우리 때는 이게 최고였거든요. 이게 쌌고 혼분식 장려운동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쌀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남아돌아잖아요. 이거 비싸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이게 많이 지금 하죠. 비싸요, 훨씬. 이건 싸고 중국산 수입도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열등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로 비교했을 때는 정상제, 아니, 정상제가 되는 거고, 요게 열등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정도만 하죠. 뒤에 또 예를 보시니까, 이제 재밌는 게 이거죠. 연관제, 관련 있는 제의 가격의 변화라는 거죠. 이거 뭐냐면, 대체한다는 거는요, 바꾼다는 거거든. 이거 아니면 이거. 콜라 사이다. 그죠? 그런 거. 햄버거와 핫도그. 예로는 그래요. 예로는. 보완제? 보완제는 더욱더 이해하기 쉬워요. 테니스 꼭 있어야 같이 있어야 되는 거. 테니스와 테니스만 있어요. 테니스 공 있어야 되고, 그죠? 야구가 있어야 뭐예요? 야 글러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컴퓨터만 하드웨어만 있으면 달랑 있으면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콜라 가격이 잠깐만요. 이걸 좀 바꿔볼까요? 이게 딴 걸로 좀 너무 이건 또 너무 두껍고 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냥 이걸로 해야 되겠네. 콜라 가격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라 그래서 수요 법칙에 의해서 콜라 수요가 떨어지죠. 아시겠죠? 그러면 안 먹으면 꼭 먹어야 돼. 탄산음료를. 그럼 사이다에 대한 수요가 늘죠. 그죠? 이런 관계에 있는 게 대체제라는 거예요. 보완제를 볼까요? 예를 들어 아니 보완제 만약에 채 그러니까 테니스 채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 법칙의 수요가 아니 양이 떨어지죠. 소비를 적게 하죠. 그러면 테니스 공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죠. 그죠? 여기 방향이 좀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알아라는 게 아니라 관계만 하시면 돼요. 대체제가 뭐고 보완제가 뭐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재밌단 말이에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제다라고 단정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콜라만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시신을 나중에 코카콜라사에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어 콜라만 먹어요. 이 사람이 대체제 이게 아니죠. 필수제죠. 꼭 있어야 되는 제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를 무시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체제는 특히 그래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같은 탄산음료니까 이거 바꿀 수 있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래? 바꿔요? 콜라 먹는 사람이 사이다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어요. 대체 안 해요. 무조건 콜라 먹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만약에 문제 내도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대체 관계 있다면 보완제 관계 있다면 이러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인구 변화. 인구가 늘면은 많이 사겠지. 이건 어려운 얘기 없죠. 그 다음에 구매자 선호 기호의 변화. 라면을 좋아했다. 가격이 올라도 무조건 사 먹죠. 더 많이 사 먹을 수도 있죠. 기호가 변하면은 그죠? 어려운 말 없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기대예요. 기대. 미래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행히 사재기가 없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라면 값이 오르고 일단 미리 많이 사죠.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단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 사 먹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수요 쓰는 게 는다는 거죠. 그죠? 됐죠? 자, 사례를 볼까요? 이게 삼겹살하고 삼겹살을 먹을 때 상추를 먹지 않나요? 안 먹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체로 같이 주죠. 꼭 같이 주잖아요. 그죠? 깻잎 저 같은 경우 좋아하는데 깻잎을 안 주고 꼭 깻잎이 비싸서 그런지 상추만 주거든요. 삼겹살 가격이 오르면은 삼겹살 수요가 아니 먹겠다는 사람은 꼭 먹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우리 사회에 삼겹살 수요가 줄지. 그러면 상추가 보완제 관계죠. 같이 갔잖아요. 그럼 이것도 줄지. 그죠? 이게 이제 보완제 관계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고, 삼겹살 먹을 때 그때 소주를 이제 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소주. 보완제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통닭과 맥주. 되게 맥주 먹을 때 통닭 먹잖아요. 여기 나오지만은 여기 통닭 먹을 때 아니죠 맥주 먹을 아니 통닭이도 그렇지만 꼭 또 따라 나오는 거 있죠. 그 감자 튀김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 있고 맥주와 소주는 어떨까요? 이런 사람 있잖아. 맥주에다 소주를 섞으면 이게 뭔 관계가 될까요? 보완제 관계가 되죠. 대체 관계가 아니라 그죠? 계속 술 얘기만 나오네요. 이것도 보완제네. 프린터와 토너나 카트리지, 잉크 이런 거 쓸 때 카트리지하고 이거 같이 가야 되죠. 이거랑 그죠? 이런 것도 다 보완제죠. 막걸리와 홍어? 막걸리 대체 요새 잘 많이 안 마시는 막걸리. 나중에 막걸리에 대한 얘기 좀 길어질 거예요. 이게 범의 경제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막걸리 자꾸 술 얘기가 많이 나와 이상하게. 술 권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홍어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죠. 다 수입산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보완제죠. 그죠? 자, 이야기 사례를 한번 요번에 꾸며봤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케이블 방송하고, 이거 잘못 썼어요. 왜 이렇게 해서 라디오 하나 TV나 지상파 방송이나 유튜브 등의 관계가 어떠냐.
우리 현실 사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게 문화 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미디어라 그러죠. 미디어들이 부터 이렇게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신규 미디어가 나타났을 때 기존 미디어들은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이게 대체제냐 보완제냐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대체제냐 보완제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우리가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느 분야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그 경제 여러 사회생활하면 보면요 다 경제 논리가 많이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법률 논리도 많이 숨어져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대체제냐 보완제냐에 따라서 내 상품이 어떻게 보냐 나중에 배우는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알면요. 이 상품을 어떻게 가격을 매겨야 되냐. 그러면 보완제일 때, 대체제일 때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규 미디어들이 나왔을 때 대체제냐, 보완제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대체제 콜라와 사이다 관계처럼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대체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신규 미디어하고 기존에 있던 미디어하고 새로운 미디어들이 이런 것들이 출연했을 때가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보완제 관계가 대체제 관계가. 자, 첫 번째가 이제 TV와 라디오 관계를 보자는 거예요. 라디오가 먼저 나왔죠. 근데 TV가 등장했어요. 신규 미디어가. 자, 그럼 라디오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변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할 거로 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하고, 아니, 이걸로 바뀐 거죠. 이걸 TV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라디오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라디오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라디오 방송은 특정 지역 거주자를 위한, 미국이 워낙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역 방송으로 바뀌었어요. 라디오가. TV, 전국의 어떤 소식을 알리는 건 TV가 보급되면서 이 TV 역할을 하고 지역 정보는 지역 라디오 방송이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미국 사회에서는 TV라는 게 대체로 보면 성인들 대상이고 라디오는 대체로 청소년 대상이었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라디오가 어떤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요? 아직 사라졌나요? 청소년들이 라디오 듣고 지금도 지금 안 계신 분이지만은 유명한 그 뭐라 그러죠? 밤 시간에 음악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직도 듣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낮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하냐면 여러분 택시 타봐서 알겠지만 라디오 튼다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도로 상황 이런 거를 이제 전달하는 창구로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제 밤에 음악을 듣는다든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가 추억의 뭐 노래를 듣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TV와 라디오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제 관계로 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상파 방송하고 케이블 방송을 볼까요? 케이블 방송은 보통 저희도 이게 방송이 안 돼가지고 이 공중파 방송이 안 나와가지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케이블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 방송이라는 게 지상파 방송의 보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희 같이 안 되는 케이블 방송을 뭐돈 내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할 때 케이블하고 지상파가 어떨 것 같아요? 경쟁 관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죠. KBS, MBC 몇 개, 네 개 방송되는 거가 특화해서 방송하지 못하는 어떤 전문 채널을 만들어 구성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의학이도 하고 스포츠, 건강 뭐 이런 것들이 틈새 시장을 해서 전문 채널을 구성을 했죠. 케이블 방송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파 방송하고 케이블 방송하고 대체제 관계였다면요. 지상파 방송이 어떤 시간에 방송? 이게 지금 12시 아니 지상파가 12시 넘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케이블 방송은 어때요? 만약에 대체 관계였다면은 케이블도 같은 시간대 해야지. 그죠? 그때 24시간 하죠. 하는 데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것도 보완 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하고 예전에 DVD하고 지금 TV 같은 경우 봐도 예전 얘기죠. 처음에 비디오 테이프하고 DVD 나왔을 땐 TV 시청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다 영화 보고 다 DVD 음악 듣고 이러니까. 근데 도리어 미국의 조사를 해보니까 비디오 테이프 보급이 되면서요, 이게 초창기 때 TV 시청률이 더 올라갔어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영화도 보고 영화만 맨날 보나요? TV도 보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간의 관계가 DVD나 마찬가지로 보완 관계로 가고 있는 같은 이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그러죠. 상호 경쟁 관계에 있지만은,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와 기존 미디어의 관계를 좀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유튜브라는 게 기존 미디어하고 대체 관계일까 보완 관계일까? 이 처음에는 이제 지상파가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이게 이제 2010년에 시청률이 반토막이 났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광고 수입도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넷플릭스나 알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등장하니까 얘네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요, 자체 컨텐츠를 개발했죠. 제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거가 지상파 방송하고 대체제일까? 바꿔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컨텐츠들 있죠. 얘네들이 다 유튜브를 활용해요,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있죠. 온라인으로 컨텐츠 소비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기존 미디어들하고 유튜브와의 관계가 이게 대체 관계로 갈지 보완 관계로 갈지는 아직 좀 모른다는 거죠. 너무 복잡한가요?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좀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좀 볼까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이 한국 사람들이 고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고추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진 요인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게 한 요인이. 이 수요 증가를 요인을 설명하는 하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보통 고추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8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치나 깍두기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한 게 한 얼마 안 되죠. 2, 300년 전 얘기인데, 본래는 고추라는 게 멕시코 안데스 고원이 원산지죠. 근데 이제 15세기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알겠죠. 유럽인들이 이거를 안, 저기 그 가지고 들어갔죠. 유럽으로.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뭘 쓰고 있었냐면 후추를 쓰고 있었죠. 후추. 이 여러분들이 알지만 예전에 그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싸움을 했던 이유가 이 향신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죠? 그 당시 질병이 많았거든요. 질병이 많은데 의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이 향신료가 그런 질병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지금도 많이 우리나라 마늘이 항암 효과고 이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이 동양 이쪽으로 가가지고 향신료를 얻어오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열 배를 보내서 한 대만 살아와서 그거를 팔아도 이 사람들은 귀족들은 돈을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건데, 이 후추도 마찬가지잖아요. 향신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후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이게 제대로 이제 인기가 없다는 게 이제 아시아 쪽에 넘어오면서 인도 이런 나라들로 넘어가면서 이 고추가 인기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18세기부터 이게 이제 좀 관심을 보였는데, 이렇게 고추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했던 수요의 증가잖아요. 수요가 늘었다는 이게 뭘로 설명하겠냐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늘었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연관제, 관련 있는 재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연관제. 우리가 아까 보완제와 대체제 관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보완제를 생각해 볼까요? 자, 고추와 보완제가 뭘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밥을 먹을 때 고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쌀과 고추가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추 갖고는 반찬을 만드는데 주 양념이잖아요. 재료니까 쌀이 만약에 많이 수요가 늘면은 보완제 관계에 있다니까 이 고추 수요도 반찬의 수요가 느니까 고추 수요가 이걸 만드는데 수요가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조선 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내기법이 모내기법 아시죠? 이항법이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 즉 무슨 법이죠? 좀 이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냥 논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냥 여기서 계속 큰 거죠, 논이. 그러니까 이 잡풀이 많이 사고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이항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키운 다음에 요걸 이렇게 옮기죠. 그죠?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이항법이 보급되면서 쌀 생산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반찬에 대한 수요가 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추에 대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 볼까요? 우리가 옛날에 저 공납이라는 게 있었죠. 공납. 그죠? 근데 이 공납의 폐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옛날에. 그죠? 이때 이 저기 뭐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이 대동법이라는 게 나왔죠. 대동법이 뭐예요? 쌀로 내는 거죠. 쌀로. 그죠? 현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물로 내는 건데 이거를 쌀로 바꿨죠. 쌀로 납부하도록. 이게 대동법 아니에요. 이 광해군 때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 저 대동법의 실시로 쌀을 공납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예전에 현물로 냈었는데 그 지역 특산물이나 뭐 이런 걸 내서 그래서 뭐 가렴주그란 말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대동법이 되면서 쌀 납세를 해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쌀 생산이 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항법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반찬으로서 이제 고추가 활용이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고추의 수요가 늘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나라에서는 반찬을 만드는데 뭘 많이 써요? 소금을 또 쓰죠. 소금. 소금. 소금을 쓰는데 이 고추하고 이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죠. 이게 18세기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보면은 서원이나 향교 같은 데서는 이 지방 공립학교라 할 수 있는 서원은 지방 사립학교인데 의례를 많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차례상 보면은 이 음식을 할 때 생선류를 놓잖아요. 그럼 부패를 방지하게 소금을 많이 쓰거든요. 소금. 근데 이 당시에 소금은요, 국가에서 관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소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왕실이나 서원에서나 소금을 했죠.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소금을 사람들이 많이, 고추를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고추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던 게, 이 수요가 증가했던 게 쌀이라는 보완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금이라는 대체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소금을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통제에 있어서 국가가 관리하고 이러다서 소금을 못 하다 보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이 고추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거죠. 또 있어요. 소비자 취향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 배웠잖아요. 소비를 늘리는 수요를 늘리는 게 취향이라며. 이 취향 문제가 이 고추를 좋아하는 이 매운 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 때문에 이 고추에 대한 수요가 또 늘었다는 거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앞에 나온 거라는데 인구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때 또 18세기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여건들이 다 돼가지고 고추에 대한 이 수요가 지금도 이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재밌는 게 이 고추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1인당 얼마 먹냐면은 연간 2에서 4kg를 먹는다 그래요.
하루에 5g 정도 이렇게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좀 얘기가 길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 또 사례를 하나 보면요. 먼저 이거 먼저 볼까요? 사재기 아까 얘기했죠. 밴드웨건 효과, 속물 효과가 수요 법칙에 위배되냐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 법칙은 뭐라 그랬어요? 가격과 이 양간의 역관계라 그랬는데 사재기는 가격이 비싸도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 예외 아니야? 이거고.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요. 역마차거든요. 밴드 알죠? 밴드. 외건이 뭐 외건 알죠? 외건. 차의 외건형 뭐 이러잖아요. 이게 역마차거든요. 남이 서부 시대 때 이렇게 영화 보면은 떠덕떠덕 하면서 그 역마차 가면 돈 있는 사람들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소비하는 거죠. 서울에 잘 사는 지역에 사는데 나는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요 지역에 산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루이비통 가방 사니까 나도 사고. 이런 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는 거죠. 속물 효과라는 건 스노브라는 거죠. 스노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백로 효과 이런 맛이 백로 알죠? 백로. 도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 사니? 사람이 천해 보인다는 거죠. 나는 안 산다는 거죠. 소비를 줄이는 거거든요. 도리어 그런 거 안 사고. 그러면은 수요 법칙하고는 안 맞잖아요, 다. 근데 그건 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들이죠. 수요 법칙은 어떤 재화의 가격과 양 간의 관계지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 법칙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가 이런 거죠. 인간의 과시적 욕망을 낸 이 그림. 인터넷에 제가 뒤져서 뺏겼어요. 네이버에서. 이게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화가라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게 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하나의 기능공에 불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염료가 워낙 비싸서 보통 주문하는 사람이 부담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 있는 귀족들은 비싼 염료를 재료로 해서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를 나타내려고 예? 그랬던 거죠. 이걸 이제 과시적 소비라 그러는데 그림 속 가만히 보면 안 맞잖아요. 지금 농촌 풍경에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은 남자, 여자 부부가 이렇게 있고 사냥한 모습 있고 이런 거 보면요. 이거는 자기 땅이라는 거지, 자기 땅. 내 땅이고 지금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농작물이 이렇고 이렇게 이거를 자기가 지주라는 거지, 지주. 지주라는 거를 작가한테 화가 그리는 사람한테 그려준 거죠. 이제 저, 이렇게 그려달라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과시적 욕망이죠. 그러니까 이 시골 풍경이라는 게 이 당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땅이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다라는 걸 표시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면 어디서 제일 잘 쓰냐면 바로 이 과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이 14세였죠. 이 사람 유명하잖아요. 초상화. 크기도 화가가 정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크게 하고 그것도 어디다 둬요? 자기 과시하고 위험을 보이려고 로비에 걸어놓죠. 이런 게 다 과시적 욕망에 나오는 소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다음 얘기를 좀 보시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례로 좀 많이 이번에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꾸며봤는데, 공연장의 공연표 있죠. 이게 항상 남아둔 거란 아니 잘못 썼어요. 모자라는 이유죠. 모자라는 게 잘못 썼어요. 모자라는 이유. 모자라는 이유. 그러니까 초과 공급. 아까 배운 우리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지금 그런 건데 초과 공급과 초과 수요라는 거. 지금 오페라 유령이 지금 부산 끝나고 서울로 왔거죠. 새로운 또 멤버로 왔는데 지금 아쉽게도 지금 제가 막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5월 초까지 공연이 있거든요. 이게 기회가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가 지금 이런데 지금 이게 공연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온다 그래서 좀 이게 엄청 난리였는데 이 오페라 좋아하는 아니죠.
이런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오페라인가 이게? 뮤지컬이죠, 진짜. 아, 죄송합니다.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해요, 이게. 저는 별로 이제 흥미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이 이제 초과 공급, 초과 수요 현상을 좀 설명하려는 건데, 보통 시장 경제에서는 어때요? 가격이라는 건 소비자와 아까 말했던 신호 역할을 해주죠. 가격이. 근데 만약에 가격이 높다 그러면 생산자는 더 많이 팔라 그러고 소비자는 더 줄이죠. 이 가격이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근데 공연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공연표를 가만히 보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도리어 이런 그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공급곡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티켓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근데 공연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사람이 많이 몰렸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많이 만들면 되잖아. 사람 많이 쓰고. 우리가 그게 공급의 원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나는 돈 버는 거 아니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공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 공연을 지금 오페라 유령을 볼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공연 일 제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걸 늘리기 위해서 공연장에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해. 욕은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야르바이생을 더 뽑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공연 횟수를 늘려요?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늘린다는 게. 사람들은 많으니까 돈을 더 주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공연 횟수를 늘린다는 것도 우습죠. 연주하는 사람한테 야, 사람이 오늘 많으니까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당신네들 오늘 3번 연주인데 5번에 이게 가능할까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5시 타임이고 8시 타임이 있는데 오늘은 3타임, 네 번 연극을 해라.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을 늘려요? 여러분도 보시지만 아주 공연장은 이미 1년 전에 막 몇 달 전에 유명한 거는 이미 공연장을 섭외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꾼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공연 가격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떨 거다라는 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죠. 어떨 거다라는 거는 대충은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메가히트라 그래가지고 매진돼도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 공연장을 바꾸질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초과 수요 상태죠. 사람이 많이 몰리죠. 이거 오페라 유령도 못 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지금. 가겠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암거래를 하죠. 뒷거래를.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라면은 여러분들 프로야구 보면 알잖아요. 이 암시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거래를 하잖아요. 15만 원짜리 사서 뭐 어떤 사정에서 못 갈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거를 아기로 또 20만 원에 팔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암시장이 되잖아요.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는 가격 규제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오페라가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들이 다 성공하나? 이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 성공하지 못한 공연도 많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안 팔리면 가격 싸게 하면 팔리는데 그죠? 수요 공급에 의하면. 근데 성공하지 못한 공연을 예를 들어서 가격 조정을 쉬워요? 이미 나는 한 장에 10,000원에 샀는데 아 우리 저 자리 표가 남으니까 8,000원에 지금 사면은 8,000원에 한다. 기존에 샀던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말이 안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 해놨고 수요자가 적어가지고 이게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이게 우리나라 비슷한 게 있는 게 브로드웨이에서 매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당일 판매되지 않은 모든 공연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세워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러잖아요. 꼭 A석에 몇 번째 앉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좌석을 확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기회에 저렴한 가격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극이나 공연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의 수요보다도 연극이나 공연의 공급이 더 지금 많은 상태 아니에요? 초과 공급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 이런 경우에 이 공연이나 연극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정부가 지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서는 사람들의 예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걸로 예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예술에 대한 제대로 아는 정부에서는 도리어 이렇게 보조금이나 또는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공연 예술을 활성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거지만은. 자, 그런 사례, 초과 공급하고 초과 수요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가 이게 재밌죠. 저는 이게 좀 재밌어서 했는데, 이게 음악 채널하고 뮤직비디오 관계를 좀 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초과 공급, 초과 수요를 설명하려고 그런 건데, 이 최초에 그 뮤직비디오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기존의 뮤직비디오는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음악하고 이 배경 화면하고는 전혀 거의 따로 놀다시피 그런 건데 현재 지금의 뮤직비디오를 새로운 이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퀸이에요, 퀸. 그래서 퀸이 굉장히 유명하다는 건데 대단한 팝에서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치는데 우리나라 영화로 이게 됐을 때 900만이 돌파했거든요. 영화 얼마 전에 했잖아요. 이 이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락, 오페라, 그 다음에 헤비메탈이라는 게 다 합성된 아주 특이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음악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노래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말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 알지만은 이 가사 내용을 들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프레디 머큐리인가요? 아, 이름이 갑자기 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정체성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고 이게 참 이 노래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 관중들한테 판단해 달라 그랬죠. 이 의미를 이 가사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제가 알기로는 저기 바이로 알고 있는데 이제 호모섹슈얼이 아니라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자가 있었고 이제 남자랑 사귀다가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나 그런 건데 아니 멤버 아닌 거 있어요. 근데 이 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나 이건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을 빚어가지고 나온 노래가 이거 아니냐라는 추측이죠, 추측. 근데 본인은 이 노래 해석에 대해서는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참, 이 보헤미안 뜻, 랩소디라는 의미, 이게 뭐 한글로 해봤자 여러분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그대로 읽는 게 더 나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도 여기 이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난해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 보헤미안 랩소디가 나오면서 이, 이 900만씩의 이 관객이 생길 정도면은 굉장했던 거냐 초과 공급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퀸이 바로 이제 1975년에 이 처음으로 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하면서 음악하고 영상을 접목시킨 최초의 사례예요. 이때부터 이제 뮤직비디오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BBC 방송에서 음악 순위 9주 1위를 차지했거든요. 이 퀸의 이저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뮤직비디오를 재미를 보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제작업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뮤직비디오 업체들이 나오고 제작을 하니까 이 보통 이제 방송사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뮤직비디오들이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된 거죠. 방송사는 방송할 이게 없는 거죠.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그러니까 가수들은 가수들마다 어때요? 앨범을 만들 때마다 이 뮤직비디오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너무 넘쳐나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바로 음악 채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 그래서 최초에 나온 게 MTV죠. 우리나라 비슷한 거 있잖아요. MTV고 종일 뮤직비디오를 방영을 했죠. 그러니까 가수들이 뭘 신경 썼냐면 첫째가 외모, 이제 음악만이 아니라 외모,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다 외모, 의상,
매너, 무대 매너 이런 거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외모 위주가 된 거예요. 외모 위주. 그 다음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가수를 시청자들이나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전부 다 이렇게 백인만 쓴 거죠. 백인. 락 뮤직 밴드가 락 밴드 이런 뮤직 비디오가 줄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백인들이 넘쳐났죠. 초과 공급이 생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청자들이 질린 거죠.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백인만 판치냐?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시 알죠? 음악성 여기다 더한 이제 댄스까지 거기다 더해서 무대 매너도 갖고 있고 바로 잭슨이죠. 1982년에 스릴러가 이제 나오면서 뮤직비디오로 발표를 했죠. 37주 동안 빌보드 차트가 1위 했죠. 83년에 그래미상 8개 부문을 석권했죠. 최초였다는 것 같은데 이게. 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냐 그랬대. 1992년 정도와 3년 정도에 우리나라가 도입이 됐죠. 변진섭이 했죠. 이승철하고. 근데 발라드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한 음악에 가수의 사진을 뒤에 비춰주고 이런 정도였죠. 자, 근데 우리나라 뮤직비디오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기회비용을 얘기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난 알아요죠. 패션 특이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춤, 매너 다 결합한 뮤직비디오가 나왔죠. 그래서 나온 게 우리나라의 KMTV인가요?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가 전문 채널이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나왔죠? 여러분들 잘 아는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가 조회수가 15억이 넘은 게 나왔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초과 공급이 되잖아요. 새로운 초과 공급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이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날이 너무 더 길었는데,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는 게 이거예요. 퀴즈를 내는 게 이게 과제로 그냥 일단 두 가지만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패션 모델 시장의 모델 지망생이 증가한 경우 그 모델을 하고 싶은데 모델 시장에서 나중에 이건 설명해 뭐 얘기해 두겠지만 이제 문제를 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모델 지망생이 증가를 하면은 이게 근데 모델이 누구만이 모델만 하는 예전에는 모델을 전문하는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저기 이런 패션쇼를 보면 아는데 누가 많이 나올까요? 모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까요? 아닌데 헐리우드 배우들도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모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델을 좋아서 모델 시장에 뛰어들었죠. 공급이 느네. 그죠? 그런데 아니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연예인들도 뛰어드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어? 이 시장의 모델들의 이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멕시코 또띠아를 만드는데 옥수수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은 어떻게 될까? 예? 옥수수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가 이제 옥수수를 수입하는데, 이럴 때 멕시코와 미국의 어떤 그런 거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아마 제가 이거 동영상을 이제 금요일 날 오전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지금 이건 너무 적으니까 필요한 게 또 생기면은 다시 저기 과제로 올릴 테니까 그 과제 기한도 제가 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시면 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건 뭐 별로 안 되지만은 과제를 내도 이제는 그렇게 그 제가 질의응답식으로 파일이나 이렇게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뭐 메일이나 거기서 직접 답변을 뭐 질의를 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게 저 피드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좀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이 수요 공급 이론적인 거를 얘기하면 어려울까봐 사례를 얘기했던 게 뭐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요의 법칙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수요가 는다, 수요가 준다, 공급이 는다, 공급이 준다. 이거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공급이 는다라는 거는 얘기를 안 했죠. 굉장히. 그 왜냐면 공급이 느는 거는 별게 아니거든요. 제품이 우리가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느는데 가격 이외의 게 변하면은 공급이 늘 수 있죠. 전체적으로. 가격이 그대로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이 변한다든가 그죠? 그러면은 그 가격에서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다른 어떤 그 저 요인들이 또 변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 수가 늘었다든가 그죠? 그러면은 더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과 자본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네요. 앞으로 우리 라면 시장이 잘 팔릴 것 같다.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히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과 공급하고 초과 수요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가격 통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원래는 얘기했던 그 강의 계획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립 러닝을 한다 그랬잖아요. 플립 러닝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외부에서 동영상이나 보고 와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가격 통제가 이게 나쁘다. 경제학자들은 무조건 나쁘게 보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가격을 지금 인위적으로 못 받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정해준 거죠. 가격을 어느 이상은 안 돼, 어느 이상은 줘 이렇게 만든 거죠. 그게 과연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일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마스크 배급을 한다든가 그죠? 지금 초과 수요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공급량을 조정을 해서 배분하는 전시돼 있는 이런 게 과연 오르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오르냐?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서 지금 많이 올리다가 지금 이번에 조금만 올렸잖아요.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좋으냐? 경제학자들은 다 반대거든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음,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그 온라인상에서 그 토론방 있잖아요.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주만 참으면은 우리가 만나서 충분히 그런 거 토론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도 제 생각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과제 또 내고 그리고 이제 뭐 한 주만 이제 요거하고 한 주만 더 하면 되잖아요. 4주라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은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를 지금 짜는 것도 지금 우리 그 LMS 거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편성하게 하는 방법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굴도 대면도 안 되고 지금 그렇다고 동영상 얼굴을 만들고 여기서 채팅방을 해가지고 학과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보다도 직접 저를 부딪히면서 서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면대면으로 얘기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는 이제 조금 미루기로 했는데 다음 한 주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듣고 나서 단 생각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또 금요일 전까지 제작을 해야 되니까 늦어도 어, 수, 뭐, 목요일 오전까지만 얘기를 해주면은 제가 또 그걸 반영을 해서 뭐 마지막 4주 때는 그거 따라서 해볼게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고안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4주까지 잘 될 거라 보고 우리가 5주째부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뭐 플립 러닝을 하든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PBL 방식은 아니잖아요. 제가 과제를 주는 거니까 도리어 여러분이 해결해내는 과제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주제를 주고 여러분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그때 가서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지만 또 길어진다 그러면요. 그때는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금 어느 정도 했는지 지금 제가 시간을 잘 몰라서 그런데 1시간 10분 정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힘들었죠. 근데 여러분들 끊어서 좀 들었다 쉬었다가 들어도 되니까요. 그 동영상이 좋은 점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 이 과제는 제가 요 지금 내용 있는 거를 에다가 추가돼도 하여간 거기 그 과제에다가 이렇게 올릴 테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듣게 돼서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이 4주차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